병실의 차갑고 하얀 벽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사선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빗줄기는 남편 태준의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해 보이는 얼굴 위로 힘없이 부서졌다. 나는 그의 메마르고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그 손. 하지만 이제 곧 영원히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의 남편 강태준. 그는 불과 3개월 전 청천벽력 같은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다. 한때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고 날카로운 지성과 불굴의 의지로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병실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이미 영원한 겨울이 오고 있는 듯했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대는데 이 작은 병실 안의 시간만큼은 멈춰버린 것처럼 혹은 아주 느리게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담당 의사의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의 손을 참아놓기가 싫었지만 의사의 굳은 표정이 심상치 않아 조용히 병실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작은 상담실에서 의사는 평소보다 더욱 차분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미경 씨,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에서 모든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 없이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 부부. 젊은 시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나의 말에 그는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미경아.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던 사람. 그런 그가, 그런 태준 씨가 이제 정말 나를 떠나려는 걸까?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병실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태준 씨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마치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든 것처럼. 지난 몇 주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 찡그리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그의 엄청난 인내와 나를 향한 깊은 배려를. 흑, 여보, 나는 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미경아, 갑자기 들려오는 남편의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며칠째 의식이 거의 없었던 그가 지금 분명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준 씨는 어떻게 그런 힘이 남아있었는지 내 손을 아주 힘주어 꽉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고 있었다. 미경아, 나 너랑 살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쳤다. 나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해서 빗물처럼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내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이렇게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정말 나도 당신과 함께 살아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무겁고 어두운 비밀을 이제야 마지막 힘을 다해 털어놓으려는 듯한 그런 처절하고도 결연한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려는 듯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미경아, 근데 나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들은 것인가? 꼭 말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태준 씨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한 채 그대로 멈춰버렸고 그의 가슴팍에 부착되어 있던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길고도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 안드리우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늘게 떨고만 있었다. 지금 내 남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내게 한 말이 외도를 고백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우리의 완벽했던 사랑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의료진들이 황급히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눈물은 이미 귓가로 흘러들어가 말라붙어 버렸고 가슴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극심한 혼란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시커먼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윤미경 씨,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5월 26일 밤 10시 4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그 마지막 말이 내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태준 씨의 창백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을 머릿속에서 되뇌고 있었다.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15년 동안 내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신뢰와 사랑이 그의 그 마지막 한마디에 의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세상을 뒤덮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그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내의 처절한 절규였고 남은 삶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죽은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내 남편의 마지막 숨결 속에 담겨있던 그 잔인한 비밀의 무게가 이제 고스란히 나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차갑고 무거운 납덩이 같은 무게로. 제2장 슬픔 속의 의혹. 남편 강태준의 장례식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에 걸맞게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였기에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나는 15년간 그의 아내로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예를 갖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위로와 함께 생전 그의 훌륭했던 인품과 업적에 대한 칭송이 흘러나왔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모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부디 기운 내십시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잔인한 한마디,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라는 그 끔찍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미소조차 내게는 위선과 기만으로 느껴졌다. 저 미소 뒤에 그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그 다른 여자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그와 관계를 맺어왔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독사처럼 내 머릿속을 휘감고 들끓었지만 나는 차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금방이라도 이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여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문객들 앞에서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우리의 15년, 전부 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나는 틈틈이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변명, 그의 거짓말, 그의 수상한 행동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고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단 말인가. 문득 시어머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미경아, 너무 힘들면 내가 대신 마무리할 테니 너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좀 쉬려무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빈소를 지키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었다. 이 형식적인 슬픔과 의례적인 위로의 말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머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나는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다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금 이 슬픔의 순간에도 나는 오직 남편의 배신에 대한 생각과 그 다른 여자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 내 마음을 아시기라도 한 듯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태준이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가버려서 우리 미경이가 앞으로 어찌 살고, 차라리 둘 사이에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미경이 네가 이다지도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에휴, 어머님의 그 말씀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 내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던 그 비밀, 그리고 남편에게조차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그 거짓말. 어머님,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아니에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차마 그것을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또다시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 태준 씨, 당신은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던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까지 모두 돌아간 늦은 밤. 텅 빈 빈소를 정리하며 나는 남편의 마지막 그 말이 남긴 깊은 상처와 의욕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텅 빈 의자에 주저앉아 나는 하염없이 남편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내게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워졌다. 당신 말고 딴 여자가 있어. 이 말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뜻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말은 명백한 외도의 고백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였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딴 여자가 누구인지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다. 그것이 내 남편 강태준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정막 속에서 나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15년간의 세월이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져 있는 것만 같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눈물 속에서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태준 씨, 당신이 말한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눈물을 닦고 일어선 내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의 서재. 어쩌면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평소 그의 서재는 그만의 공간이었고 나는 한 번도 그의 허락 없이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배신당한 여자였고 진실을 갈망하는 탐정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가방에서 서재 열쇠를 꺼내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쩌면 진실의 가장자리에 다가서고 있다는 묘한 흥분감 때문이기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을 법률 관련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 놓인 커다란 원목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서류들이 아직도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그는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런 그가 언제 틈을 내어 다른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었단 말인가. 나는 먼저 책상 서랍부터 하나하나 열어 살펴보았다. 각종 법률 서류들과 메모지들, 수많은 명함들과 필기구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다른 여자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컴퓨터를 켰지만 역시나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그의 컴퓨터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남편의 휴대폰 역시 장례식 때 시어머님으로부터 건네받았지만 역시 비밀번호를 몰라 무용지물이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답답한 마음에 벽에 걸린 액자를 노려보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책장 맨 위쪽 선반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던 그 공간에 아주 낡고 두툼해 보이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제3장 판도라의 가방. 책장 맨 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 가방을 열었을 때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남편의 마지막 말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서서 가방을 끌어내렸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방의 낡은 금속 잠금소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가방 옆구리 가죽 이음새 부분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벌어져 있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벌어진 틈을 조금 더 넓혀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아주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미묘한 죄책감과 함께 나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을 꺼냈다. 그것은 구형 노트북 한 대였다.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최신형 노트북과는 다른 꽤 오래되어 보이는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남편의 사무실 컴퓨터나 개인 휴대폰과는 달리 이 노트북에는 아무런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낯선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내 시선은 단 하나의 폴더에 고정되었다. 그 폴더의 이름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했다. 수아.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수아. 이 이름이 바로 내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힘겹게 내뱉었던 그 다른 여자의 이름이란 말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패드를 움직여 폴더를 더블 클릭하자 그 안에는 수십 개가 넘는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나타났다. 사진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로 보이는 엑셀 파일들까지. 가장 먼저 열어본 파일은 사진 폴더였다. 그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의 독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맑은 인상의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선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배경으로 보아 병원 복도나 휴게실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다음 사진을 클릭하자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같은 여성이 내 남편 강태준과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태준 씨의 얼굴에는 내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린 소년처럼 그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수아라는 여자 역시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댄 채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말했던 그 다른 여자인 거였어. 목이 메어왔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아름다웠다. 젊고 생기 넘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들을 계속해서 클릭했다. 공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 모습, 영화관 앞에서 티켓을 들고 웃는 모습, 바닷가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지난 15년간 그에게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 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내조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나는 결국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자리를 빼앗긴 초라하고 어리석은 아내에 불과했던 것일까? 다음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 파일을 열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박수아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 금액은 단순한 용돈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어쩌면 생활비 전체를 그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3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더 알아내야만 했다. 이 모든 비밀의 실체를. 문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박수아라는 여성의 더욱 상세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S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현재 서울중앙병원 종양내과 근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원은 바로 내 남편 태준 씨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그곳에서 만났다는 건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가방 안에 있던 다른 서류 뭉치들을 마구 뒤적이다가 나는 마침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어느 고급 아파트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낯선 아파트 열쇠 한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메모지 아래에는 아주 작고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에게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하렴. 태준 오빠가. 태준 오빠.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아파트까지 사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잠깐의 외도를 넘어선 아주 오랫동안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어져 온 또 다른 삶 이중 생활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얼마나 우습고 초라한 존재였던 것일까? 그의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며 그의 거짓된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서재 구석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내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 찼다. 이 박수아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 그리고 남편은 왜 하필 죽는 순간에야 이 모든 사실을 내게 알리려 했던 것일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이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여자 박수아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물어야 하는가? 문득 송도 아파트 주소가 적힌 그 메모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더 큰 상처와 절망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깊은 망설임 끝에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 더 이상 이렇게 혼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내일 그 아파트를 찾아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더욱 깊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내 가슴 속에도 똑같이 짙고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고 있음을 느꼈다. 남편 강태준이 남긴 이 잔인한 비밀.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 그때의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결심뿐이었다. 판도라의 가방은 그렇게 예고 없이 열리고 말았던 것이다. 제4장 수아라는 이름의 그림자. 다음날 이른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윤미경은 낯선 결의에 차 있었다. 남편의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그 수아라는 여자와 남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를 지배했다. 가방 안에는 어제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송도 아파트 열쇠와 주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작은 녹음기와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챙겨 넣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함께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거액의 돈 내역, 그리고 수에게라고 적힌 남편의 다정한 편지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남편은 자신 몰래 아주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송도 국제도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 소리에 미경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지하철에서 내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곧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30층이 훌쩍 넘어 보이는 유리궁전 같은 타워형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정문에는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삼엄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잠시 망설이며 주변을 살피는 순간 한 중년 남자가 카드키를 찍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경은 재빨리 그 뒤를 따라 마치 일행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손님 잠시만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부름에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방문자 확인 좀 해야 하는데요. 어느 댁에 오셨습니까? 침착하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며 적절한 변명을 생각해냈다. 아, 저는 1,2개엠 3회 사는 제 조카 수아집에 잠시 들렀어요. 애가 전화를 통 안 받아서요.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보안 요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미경입니다. 박수아 이모예요. 보안 요원은 잠시 더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메모지에 무언가를 급히 적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방문객 등록 먼저 하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안도의 한숨을 몰래 내쉬며 미경은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해. 아일릴윅 3호라고 적힌 현관문 앞에 서자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러볼까 생각도 했지만 만약 그 수아라는 여자가 지금 집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가방에서 어제 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찾아낸 열쇠 꾸러미를 꺼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열쇠 하나를 골라 문에 넣어보았다. 딸깍,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 누구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경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바로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나온 한 중년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아 이모인데 깜짝 선물로 몰래 온 거라서요.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아주머니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경은 빠르게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뒤 그녀는 잠시 현관에 서서 집 안을 살폈다. 어림잡아 70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넓은 평수에 최고급 가구들이 보기 좋게 놓여있는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아파트였다. 창밖으로는 송도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남편 태준 씨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했다. 마치 그가 직접 살고 있는 집처럼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내디뎠다. 넓은 통유리 창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하얀색 대리석 벽면에는 몇 점의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소파 옆 작은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은색 사진 액자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역시나 그 수아라는 젊은 여자와 남편 태준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한강 공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 어깨를 맞댄 채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 씨의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서 미경의 가슴 한구석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점여왔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해맑은 미소였으니까 집안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다. 주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각종 유기농 건강식품들과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 태준 씨가 암투병 중에도 이곳에 와서 이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서재로 보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각종 서류들과 영수증들 사이에서 박수아라고 적힌 통장 하나가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니 역시나 매달 정기적으로 태준 씨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비나 생활비 지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다. 그리고 그 통장 옆에는 아주 잘 정리된 박수아 씨의 이력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성명 박수아포 쇼야.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학력 S대학교 간호학과 수석 졸업. 경력 시엔 서울중앙병원 종양내과 간호사. 미경은 이력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박수아, 24세. 태준 씨의 딸뻘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 그리고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그 날짜가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1999년 3월 15일. 그날은 바로 윤미경 자신이 평생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딸을 낳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22살 철없던 시절, 첫사랑이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마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아이를 낳아 입양기관에 보냈던 그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기억. 그 아이의 생일이 바로 1999년 3월 15일이었다. 미경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이어서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의 커다란 침대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넓고 아늑한 침실. 벽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태준 씨의 옷가지들이 일부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젊은 여성의 옷가지들이 함께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미경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준 씨의 필체로 보이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수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너무 일찍 너를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너의 미래는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 아파트는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생활비 역시 앞으로 10년간은 매달 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두었단다. 우리의 비밀이 언젠가는 미경이에게도 알려지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미경이가 너를 찾아오거든 부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렴. 그녀도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수아야.
네가 내 인생에 나타나 준 것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었어. 부디 행복해야 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아저씨 태준이. 편지를 읽는 순간 미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런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이 담긴 편지를 그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써준 적이 없었다.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늘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만 했었던 그였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토록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니. 미경은 급하게 편지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열쇠를 찾는 듯한 금속성 마찰음. 미경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수아, 그 여자가 벌써 돌아온 건가? 어떻게 하지? 그녀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실 창문에는 비상 탈출구가 보였지만 이곳은 12층이었다. 베란다로 뛰쳐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창문을 여는 소리가 분명 들릴 터였다. 현관문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꽂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급히 침대 아래를 살폈지만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벽장은 이미 자신이 열어본 상태라 숨기에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침실에 딸린 작은 욕실이 떠올랐다. 미경은 재빨리 침실 욕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 샤워 커튼 뒤로 몸을 깊숙이 숨겼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수아, 틀림없었다. 샤워 커튼 뒤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미경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다시 서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분명히 잠갔는데 누가 들어왔었나 수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더 침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침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곧 욕실 문이 열릴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아의 휴대폰이었다. 여보세요. 네, 과장님.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멀어져 갔다. 무언가를 급하게 챙기는 듯한 부산스러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경은 5분 정도를 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기다렸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침실을 대충 정리하고 편지는 원래 있던 서랍자리에 다시 넣어두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았다.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현관문 앞까지 와서 조심스럽게 밖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운이 나쁘게도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수아의 이웃인지 아니면 다른 방문객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분명 그들과 마주치게 될 위험이 있었다. 10분쯤 더 숨막히는 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복도가 마침내 조용해졌다. 미경은 문을 아주 살짝 열어 밖을 확인한 후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다시 한번 자신을 불렀으면 어쩌나 혹은 복도에서 수아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침에 그 보안 요원은 교대한 듯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별다른 제지 없이 무사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미경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수아의 집에서 본 것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마지막 편지. 태준 씨와 수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닌 것 같았다. 그 편지에 적혀 있던 우리의 비밀이라는 것은 또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박수아의 생년월일이었다. 1999년 3월 15일. 자신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바로 그 딸아이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과 수아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단계는 박수아라는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녀가 일하고 있다는 그 병원, 그리고 남편과의 정확한 접점. 그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이 기구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야만 했다. 수아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그렇게 그녀의 삶 깊숙이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미경은 어젯밤 잠들기 전 내렸던 결심대로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다. 박수아 남편의 편지에 등장했던 그 여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지 모를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 그녀를 직접 만나야 했다. 아니, 만나기 전에 먼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막힌 생년월일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어제 수아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이력서 4본에 따르면 그녀는 이 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바로 남편 태준이 마지막 몇 달을 힘겹게 싸우다 생을 마감했던 그곳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이 병원을 수십 번도 더 드나들었지만 윤미경은 박수아라는 이름의 간호사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가 남편의 숨겨진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해왔던 것일지도 몰랐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 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종양내과의 위치를 묻자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5층이라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하자 종양내과 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는 몇 명의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경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들 중에 박수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하며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수아 간호사님,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간호사는 잠시 미경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옆에 걸린 근무표를 확인하고는 대답했다. 박수아 선생님은 오늘 야간 근무시라 지금은 안 계신데요. 내일 오전에나 출근하실 겁니다. 혹시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아, 그렇군요. 미경은 순간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박수아 간호사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감사 인사라도 꼭 전하고 싶어서. 혹시 어떤 분이신지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에 간호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수아,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요. 수아 선생님은 저희 병동에서 가장 환자 케어를 잘하시는 간호사 중 한 분이세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는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오시면 분명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경의 시선은 간호사 스테이션 옆 벽면에 걸린 이달의 우수 직원 게시판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다. 활짝 웃고 있는 박수아의 증명사진. 어제 수아의 아파트에서 보았던,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사진 밑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짧은 소개글이 적혀 있었다. 박수아 간호사, 환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자세로 3개월 연속 환자 만족도 1위 선정.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진정한 백의의 천사. 여러모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간호사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어떻게 유부남인 그것도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던 태준 씨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남편의 편지에 적혀 있던 우리의 비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게시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경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경은 차가운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어제 수아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이력서 4본과 오늘 병원에서 본 게시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박수아, 24세, S대학교 간호학과 수석 졸업, 서울중앙병원 종양내과 간호사, 그리고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 날짜에 머물렀다. 1999년 3월 15일. 이상하게도 그 날짜가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 걸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중요한 기억의 조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미경의 뇌리를 순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1999년, 그 해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 묻혀있는 해였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지난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태준에게조차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깊고 어두운 비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어 아주 오래전에 저장해두었던 개인 일정 관리 앱을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주 천천히 1999년 3월로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가 애써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3월 초 산부인과 정기검진 예약, 그리고 3월 15일 주변으로 흐릿하게 기억나는 병원 입원 날짜들과 퇴원 예정일.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한 날짜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 1999년 3월 15일. 그날은 바로 그녀가 윤미경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바로 그 딸아이를 낳았던 날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숨겨온 그 끔찍한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다. 22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나이에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덜컥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고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매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렸다. 당시 명문대 재학생이자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장녀로서 그녀는 차마 보수적인 부모님께 그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10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품었고 출산 후에는 곧바로 입양기관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던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품에 안아보았던 그 작고 따뜻했던 아기의 온기.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그 천사 같았던 순간. 그녀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입양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당시 어리고 무력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아이에게 더 나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마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운명처럼 태준 씨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은 결국 또 다른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태준 씨와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그에게 차마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에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아주 큰 거짓말을 선택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진실 대신에 불임이라는 잔인한 거짓말을. 실제로는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이 훨씬 더 간단했고 아픈 과거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저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결혼 전 태준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그녀의 손을 아주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었다. 괜찮아, 미경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는 둘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을 지고 가야 할 또 하나의 무거운 거짓말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태준 씨는 단 한 번도 아이 문제로 그녀를 원망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가끔 그녀가 잠들기 전에 만약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고 중얼거리기라도 하면 태준 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미경아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곤 했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수아의 이력서에 적힌 그 생년월일을 바라보았다. 박수아 24세. 정확히 자신이 그토록 애써 외면해왔던 딸아이와 같은 나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수석 졸업. 만약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만약 박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남편 태준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그 딴 여자가 있어 라는 말은 혹시 그 딴 여자가 바로 자신이 낳고 버렸던 그 딸아이를 의미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것은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게 조여 오는 것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숨이 막혔다. 방금 전까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너무나도 쓰고 역겹게 느껴졌다. 만약 박수아가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태준 씨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그 말은
자신이 평생을 숨겨온 그 딸아이를 그가 대신 찾아 돌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였던 걸까?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미경은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단호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성북동 하늘 입양원으로 가주세요. 24년 전 그녀가 자신의 전부였던 작은 생명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곳.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제6장 두 여자. 택시가 성북동의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자 윤미경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24년 전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장소 하늘 입양원.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건물의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구의 낡은 나무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겼다. 하지만 그곳이었다. 그녀가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작은 생명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차가운 현실과 맞바꾸었던 바로 그 기억의 장소.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양원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벽면에는 입양된 아이들과 새로운 가족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대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중년의 여직원 한 명이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미경은 떨리는 다리로 데스크 앞으로 다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여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심한 표정으로 미경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입양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법적인 절차 없이는 그 어떤 정보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미경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 딸이, 그러니까 제가 24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가 어쩌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정보를 얻어내야만 했다. 여직원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규정이라서요. 막막했다. 이대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때 미경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희미하게 남아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당시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상담사. 혹시 김영자 선생님이라고, 혹시 그분이 아직 이곳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24년 전 제가 아이를 맡길 때 저와 상담해 주셨던 분인데요. 그 말에 여직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미경은 놓치지 않았다. 김영자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아주 가끔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 기관에 들르시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언제쯤 오실 예정이신가요? 여직원은 잠시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 오후에 오시기로 되어 있네요. 아마 2시쯤 도착하실 겁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2시까지는 아직 2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다. 그럼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양원을 나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미경은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아, 그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가 정말로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남편 태주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 자신은 단 한 번도 그에게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그리고 갑자기 2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물밀듯이 밀려왔다. 첫사랑이었던 남자친구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10달간의 임신 기간, 그리고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아이를 낳고 단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 그때 그녀는 너무나도 어리고 두려웠으며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부모님께도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그 비밀을 숨겨야만 했다. 아이를 낳은 후 바로 입양기관에 맡겼고 그 후로는 마치 그 기억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라도 하려는 듯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대충 김밥 한 줄로 해결하고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약속된 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미경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조금 전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양원을 향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아까와는 다른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온화한 인상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마치 시골 할머니처럼 푸근한 느낌을 주는 분이었다. 혹시 김영자 선생님이신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다. 네, 제가 김영자입니다만 혹시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선생님, 저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24년 전에 제가 이곳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자 선생님은 잠시 미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미경 씨, 윤미경 씨 맞으시군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정말 아주 어리고 예쁜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미경은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네, 선생님,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맡겼던 그 아이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김영자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조금 굳어졌다. 미경 씨, 아시다시피 입양 관련 정보는 저희가 함부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혹시 그 여자가 제가 24년 전에 낳았던 바로 그 딸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자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 씨,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박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요. 1999년 3월 15일생이고 S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해요. 지금은 서울중앙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말 제 딸이 맞는지 그것만이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미경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김영자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서려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보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 씨,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잠시 후에 저기 옆에 있는 카페에서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10분 후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미경은 다시 한번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카페로 향했고, 약속대로 10분 후 김영자 선생님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카페 가장 조용하고 후미진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한 후 김영자 선생님이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경 씨가 24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는 여자아이가 맞아요. 그리고 입양 직후에 박씨성을 가진 아주 좋은 가정으로 가게 되었고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주 점잖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한 중년 남성분이 저희 기관을 찾아오셨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냈었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아파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영자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마 그분이 미경 씨의 남편분이셨던 것 같네요. 태준 씨가요. 그이가 어떻게 그분 말씀으로는 미경 씨가 밤마다 잠꼬대로 우리 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셨다고 했어요. 미경 씨가 평소에는 자신에게 불임이라고 말해 왔었는데 그런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자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셨고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 기관까지 찾아오시게 된 거죠. 놀라움에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잠꼬대로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인가. 그리고 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그 깊은 과거를 파헤쳐 결국 딸아이의 존재를 알아냈다는 말인가. 그래서 태준 씨가 제 딸을 찾은 건가요? 김영자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 어떤 정보도 드릴 수가 없었지만 그분께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해 보이셨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아이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죠. 결국 저희도 비공식적으로나마 그분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 씨의 딸이 어떤 가정에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도록 말이죠. 미경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 태준이 자신의 그 깊은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낳아버렸던 그 딸아이 박수아를 찾아냈으며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그 아이를 돌봐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혼자서만. 그분 말씀으로는 미경 씨가 그 기억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수아 씨를 만나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이 미경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남편 태준 씨가 했던 그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왜 그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그토록 자주 지방 출장을 가야만 했는지, 왜 그의 개인 계좌에서 매달 큰 금액이 정체 모를 곳으로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왜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토록 잔인하게도 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남겼는지. 그 모든 의문들이 이제야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추어지고 있었다. 그럼 수아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자신의 생모라는 것도 알고 있을까요? 김영자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경 씨. 태준 씨께서 수아 씨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미경 씨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수아 씨를 직접 한번 만나볼 생각이신가요? 그 질문에 미경의 가슴이 세차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딸 박수아를 만난다는 생각. 그것은 지난 24년 동안 단 한순간도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꿈속에서조차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순간.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다. 아이를 낳아버린 매정한 엄마, 그리고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부끄러운 여자. 만나야겠죠, 선생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아이 앞에 나설 수 있을지.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김영자 선생님은 그런 미경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미경 씨, 당신은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수아 씨가 당신을 이해할지 혹은 용서할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도 모든 진실을 알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 역시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때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카페를 나오며 미경은 굳게 결심했다. 내일 서울중앙병원으로 가서 박수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남편 태준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지난 24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픈 과거의 비밀까지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의 머릿속은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웠다. 태준 씨의 마지막 말, 당신 말고 딴 여자가 있어.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그 딸아이의 존재를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또 어쩌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그 비밀의 실체를 찾아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았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 태준은 자신의 그 모든 거짓말과 과거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낳아버렸던 그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찾아내어 지난 3년 동안이나 묵묵히 돌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이와 자신을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 했던 것이고, 태준 씨의 그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심이 새삼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미경의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지는 듯했다. 내일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수아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24년 동안 숨겨왔던 나의 비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비밀까지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만 할 시간이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있을 수아와의 만남에 대한 온갖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처음 만나서 무슨 말부터 건네야 할까? 안녕 수아야. 내가 바로 너의 엄마란다. 이렇게 갑자기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만약 수아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태준 씨가 그녀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일까? 새벽 4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24년 전 바로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고 자신은 그 아이를 낳자마자 차가운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운명처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미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서둘러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몰랐으니까.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가장 아끼는 옷을 골라 입었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수아는 과연 나를 얼마나 닮았을까? 태준 씨가 보여주었던 그 사진 속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는데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미경은 계속해서 수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더 좋을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5층 종양내과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경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제 곧 정말로 24년 만에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될 그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가가자 몇 명의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어제 이달의 우수 직원 게시판에서 보았던,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과 수아의 아파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진 속의 인물. 박수아, 자신의 딸. 미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닮아 있었다. 특히 선한 눈매와 오똑한 코, 그리고 야무지게 담은 입술 모양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아의 얼굴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낯선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어 미경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할 테니까.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낯선 중년의 방문객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아가 특유의 밝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미경에게 물었다. 그 순간 미경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혹시 박수아 간호사님이신가요? 겨우 입을 열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저는 강태준 씨 아내입니다. 그 말에 수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보인 그 미묘한 반응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미경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아, 강태준 선생님, 아내분이시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간호사의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혹시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아는 잠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혹시 점심시간에 괜찮으시다면 12시에 병원 뒤편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네네, 좋아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수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분주하게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미경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결국 만났다. 자신의 딸을
24년 만에 약속된 12시까지 남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미경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과 추측들이 뒤엉켜 있었다. 수아는 태준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한 환자-간호사 관계 이상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녀의 생모라는 그 엄청난 사실까지도 12시가 다가오자 미경은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이미 수아는 창가 쪽 조용한 구석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수아가 먼저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은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신 건지 궁금합니다. 강태준 선생님과 저는 수아가 먼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 딸이니. 갑자기 미경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어떤 말들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서.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당신이 내가 24년 전에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냈던 바로 그 내 딸 박수아 맞나요?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혼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슬픔 같은 것. 마침내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미경 씨 맞으시죠?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미경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내 이름을 태준 선생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미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녀의 생모라는 그 엄청난 사실까지도. 제7장 남편의 마지막 편지. 태준 선생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박수아의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윤미경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낯선 중년 여인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생모라는 그 엄청난 비밀까지도. 미경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당혹감이었으며 동시에 아주 미미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 같은 것이기도 했다. 그럼 당신은 내가 당신 엄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수아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전부터요. 태준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의 보호자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날은 저를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따로 불러내시더군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의 충격과 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이 제 생부는 아니지만 제 생모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태준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 입양되었던 기록과 함께 저와 윤미경 씨, 아니 엄마와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시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미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태준,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의 내색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분은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엄마께서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잠결에 우리 딸 수아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자꾸 중얼거리셨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대요. 엄마께서 평소에 자신에게 불임이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었으니까요.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잠꼬대. 자신이 그런 끔찍한 잠꼬대를 했었다니. 아마도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터져나왔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태준 선생님께서는 큰 의문을 갖게 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엄마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께서 젊은 시절에 저를 낳아 입양기관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분은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토록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그 존재를 찾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미경의 가슴에 박혔다. 태준, 그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심지어 자신이 버렸던 그 딸아이까지 찾아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엄마에게는 그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 그 기억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언젠가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저를 먼저 만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태준 씨가 내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었다고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엄마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젊은 시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었고 또 지금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도요.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을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비밀의 열쇠가 될 딸아이까지 찾아내어 자신과 딸 사이에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려 했던 것이다. 태준 선생님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엄마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시고 저와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그 계획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미경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태준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저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든 그때 엄마와 함께 꼭 이 영상을 보라고 하시면서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USB 메모리를 받아들었다. 태준의 마지막 메시지.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날 저녁 수아는 미경의 집으로 함께 왔다. 미경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화면 가득 태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심하게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미경과 수아는 나란히 앉아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은 어느새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미경아, 그리고 내 딸 수아야, 너희가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서로를 만났겠구나. 태준의 그 첫마디를 듣는 순간 미경과 수아는 동시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그리움이 사무쳤다. 먼저 미경이 너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남겼던 그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우리 수아를 네가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이었어. 하지만 어쩌면 그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딴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딸 우리 수아가 말이다. 화면 속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5년 전이었을 거야, 미경아. 네가 밤마다 잠꼬대로 우리 딸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너는 내게 단 한 번도 네가 아이를 낳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었으니까. 하지만 그 후로도 너는 계속해서 잠결에 딸의 이름을 불렀고 나는 더 이상 그 의문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주 어렵게 너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지. 화면 속 태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너의 지난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미경아. 하지만 나는 네가 왜 그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었어.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 네가 젊은 시절 홀로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가슴 아픈 사실을 말이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너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어. 왜 내게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지. 하지만 곧 너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어. 너는 그 모든 기억을 너무나도 깊이, 아주 깊이 내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거겠지. 그는 잠시 거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우리의 딸 수아를 찾기로 결심했어. 네가 언젠가 그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딸아이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여러 입양기관을 수소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끝에 마침내 우리 수아를 찾아낼 수 있었지.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놀랍게도 그 아이는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치료받던 그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 태준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수아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마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았어, 미경아. 그 아이는 너처럼 따뜻하고 너처럼 강인하고 그리고 너처럼 아름다운 아이였지. 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진실을 말해 주었어. 처음에는 그 아이도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우리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었단다. 미경은 옆에 앉은 수아의 손을 더욱더 꼭 잡았다. 그녀 역시 미경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경아,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그 깊은 상처를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두려웠다. 네가 내게 화를 낼까봐, 네가 나를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었지. 네가 언젠가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말이다. 태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이 지독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그 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남겼던 거란다, 미경아. 너라면 내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의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려 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으니까. 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면을 향해 흐느끼며 외쳤다. 여보,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의 그 깊은 사랑도 모르고. 흑흑. 화면 속 태주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미경아,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수아야.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렴. 그것이 이 아비가 그리고 이 남편이 너희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란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아주 힘겹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미경아. 지난 15년 동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숨쉬며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우리 수아까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주어서 나는 이제 아무런 여한도 없다. 너희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원히. 화면이 검게 변하고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다. 미경과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와 벅찬 기쁨, 그리고 상실감과 새로운 발견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도 뜨거운 눈물이었다. 엄마. 수아가 마침내 흐느낌 속에서 미경을 불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은 딸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눈물 어린 미소와 함께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살자, 수아야. 네 아버지가 그리고 내 남편이 그토록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함께 채워나가자꾸나.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고여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 속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함께 담겨 반짝이고 있었다. 제8장 봄날의 재회. 남편 태준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는 윤미경과 박수아 두 사람의 삶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지만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견고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함과 서먹함이 감돌았다.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흑, 그리고 생모와 딸이라는 갑작스러운 관계 변화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태준이라는 공통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소원은 두 사람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로 이끌었다. 수아는 미경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태준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 주었던 송도의 넓은 아파트는 처분하기로 했다. 그곳에는 태준과의 짧지만 소중했던 3년간의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미경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미경 역시 처음에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집에서 수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함께 지내보니 오히려 태준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한 묘한 위안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수아는 미경에게 태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엄마인 미경을 그리워하고 또 걱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미경 역시 수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가슴 아픈 사연과 그 후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아는 미경에게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모정을 느꼈고, 미경은 수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한번 봄을 맞이했고 세상은 온통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다. 미경과 수아는 그해 어버이날 두 손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가득 안고 태준의 묘소를 찾았다. 그의 묘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나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정성껏 내려놓았다. 여보, 우리 왔어요. 미경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수아랑 같이 왔어요. 수아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묘비에 새겨진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태준 아버지, 저 수아예요. 엄마랑 같이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미경은 그런 수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당신이 말했던 그 딴 여자가 바로 우리 딸 수아였다니. 당신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는군요. 하지만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내 딸아이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수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태준 아버지, 저 얼마 전에 중앙병원 종양내과 책임 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바로 그 병동이죠. 매일 아침 병동을 돌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환자분들을 더욱더 정성껏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미경은 그런 수아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저는요, 여보, 얼마 전부터 작은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미혼모들이나 입양을 앞둔 아이들을 셔돕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24년 전에 당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서요. 당신이 알면 분명 기뻐해 주실 거죠.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것은 마치 태준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주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엄마는 아마 평생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보, 우리는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말이에요. 수아는 이제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당신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봐주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묘소를 떠나기 전 미경과 수아는 마지막으로 태준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문득 미경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미경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수아야. 아니, 정말로 좋아. 아주 많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되찾은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24년이라는 어쩌면 아주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다시 만났잖니. 태준 씨는,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두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두었던 거야. 창밖으로는 눈부신 봄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태주는 이제 그들의 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그 위대하고도 숭고한 사랑은 미경과 수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미경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시간이나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슬픔이나 오해라는 안개 속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낸다는 것을.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새롭게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남편 태주는 그의 마지막 숨결을 통해,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 그녀에게 바로 그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라는 그 잔인했던 고백은 결국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미경과 수아 두 모녀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